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최고 법원이 무려 4만 5천 건이 넘는 판결을 내리는 동안 단 한 번도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최고 사법법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이 충격적인 통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한때 민주주의 국가였던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대법관 수 늘리기와 같은 교묘한 수법으로 어떻게 사법부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법원을 독재의 도구로 전락시켰는지 그 파멸의 과정을 낱낱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1999년 우고 차베스의 집권과 함께 뿌려졌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교활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합법과 헌법이라는 그럴듯한 가면 뒤에 숨었죠. 차베스는 사법부를 하루아침에 해체하는 대신 재헌의회를 소집해 새 헌법을 만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004년 대법관을 늘릴 때도 최고사법법원 조직법이라는 법률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하면서도 합법의 외피를 유지하려는, 그리고 국내외의 즉각적인 비난을 피하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부패한 정치와 무능한 사법부의 환멸을 느끼던 국민들에게 그는 더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며 새 헌법을 약속했지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사법부의 첫 번째 비극적 선택이 나옵니다. 엄청난 정치적 압력 아래 당시 대법원이 새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민투표를 승인하고 만 것입니다. 훗날 대법원장 스스로 법원이 자살을 택한 순간이었다고 한탄했을 만큼 이것은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게 1999년 탄생한 새 헌법은 기존 대법원을 최고사법법원으로 바꾸고 대법관 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어김없이 차베스 정부와 가까운 인물들이 대거 포진했죠. 진짜 위기는 2002년 차베스 반대 쿠데타가 실패하며 찾아옵니다. 쿠데타가 진압된 후 최고사법법원이 쿠데타 연루 장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차베스는 경노하며 대법관들을 비도덕적이라 맹비난하고 반격을 공언합니다. 이 사건은 차베스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방아소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차베스는 그의 사법 장악 시나리오에 결정적인 한 수를 둡니다. 바로 최고사법법원 조직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법부의 숨통을 끊는 두 개의 칼날과 같았습니다. 첫째, 최고사법법원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둘째, 국회 3분의 2 동의라는 까다로운 임명 절차를 무너뜨리고 몇 번의 투표 끝에 단순 과반수만으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정부는 사법개혁, 효율성 증대 같은 말로 포장했지만 그 진짜 목적은 법원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였습니다. 이는 국제인권법과 베네수엘라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였죠.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차베스 충성파들이 비어있는 대법관 자리를 싹쓸이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 이렇게 장악된 법원은 2002년 쿠데타 연루자들에게 내렸던 무죄 판결을 스스로 뒤집어 버립니다. 사법부가 정권의 명령에 따라 판결을 바꾸는 꼭두각시가 되었음을 만천에 증명한 셈입니다. 1599년의 증원은 구조 개편과 영향력 확대가 목적이었고 2004년의 증원은 완벽한 통제와 반대파 무력화를 위한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상황을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1999년 구조 개편 및 기반 다지기. 1999년 새 헌법을 만들면서 차베스는 기존의 대법원 시스템을 자신이 구상한 최고사법법원으로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구의 규모를 키우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대법관 수를 한 차례 늘렸습니다. 이때 대법관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결정적 계기 2002년 차베스의 계획은 2002년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쿠데타에 연루된 군 장교들에게 자신이 손보려 했던 최고사법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차베스에게 아직 사법부가 완벽하게 내 손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2단계 2004년 완전 장악을 위한 물타기. 2002년의 경험을 통해 차베스는 기존의 20명의 대법관만으로는 자신의 뜻을 100% 관철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최고사법법원 조직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기존 20명이던 대법관 수를 32명으로 대폭 늘려버린 것입니다. 새롭게 늘어난 12개의 자리에 자신의 충성파를 대거 임명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소수의 반대 목소리를 완전히 희석시키고 물타기, 그 어떤 판결도 정부의 뜻대로 내릴 수 있는 절대 다수를 확보한 것입니다. 따라서 1999년의 증언과 2004년의 증언은 그 목적과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전자가 새로운 판을 짜는 과정이었다면 후자는 그 판 위에서 누구도 자신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무리 작업이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2006년에는 대법관들이 공개적으로 차베스 지지 구호를 외치는 쇼까지 벌어집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 RCTV에 면허 갱신을 불허한 정부 결정에 사법부가 항소를 기각하며 힘을 실어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차베스는 기존 사회의 불만과 쿠데타 같은 위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의 권력 확장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미 약하고 불신받던 사법부에 혁명의 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협조적인 판사들을 숙청할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처럼 점진적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위협은 그 심각성을 즉각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2013년 차베스의 시대가 가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그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그는 이미 완성된 사법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장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의 범죄에 동참하는 공범이자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완전히 전락하고 맙니다. 2015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마두로가 위기에 처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임기가 끝나가던 친여당 국회는 야당이 의석을 차지하기 직전에 정권에 충성하는 대법관 13명을 서둘러 임명해버립니다. 새로 출범할 국회를 미리 무력화시키려는 노골적인 알박기 인사였죠. 국제법률가위원회에 따르면 이때 임명된 인물 다수는 헌법이 정한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권의 돌격대가 된 최고사법법원은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거의 모든 법안을 무효로 만들고 국가 예산을 감독할 권한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역사의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이른바 헌법 쿠데타가 터지고 맙니다. 3월 28일 판결 155호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박탈해 언제든 잡아 가둘 수 있게 하고 대통령에겐 국회 승인 없이 국영기업을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줬습니다. 바로 다음 날 판결 156호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국회가 법정 모독 상태이니 아예 최고사법법원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직접 대행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입법부를 사법부가 해산시켜버린 삼권 분립의 완전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이 사태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차베스의 충성파였던 검찰총장마저 헌법 질서의 파괴라고 비난할 정도였죠. 거센 반발의 판결 일부를 철회했지만 국회의 권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된 후였습니다. 그 후로도 사법부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 결과를 승인하고 야당의 이의 제기는 묵살했으며 2020년에는 아예 자신들이 직접 정권에 우호적인 국가선거위원회를 임명해 선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법부는 방어를 넘어 반대 세력을 선제 공격하고 독재를 합법화하는 적극적인 공격수로 변모한 것입니다. 법원이 정의를 외면할 때 그 고통의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될까요?
바로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유엔 보고서는 베네수엘라 사법기관이 반대파 탄압에 공모하고 인권 침해를 일상적으로 묵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공모의 방식은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정치화된 판사들은 공정한 재판을 거부하고 증거를 무시하며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을 인정했습니다. 활동가, 언론인, 야당 인사에 대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고문을 당했다고 절규해도 판사들은 이를 묵살하고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피우니 판사 사건입니다. 마리아 아피우니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되려 구금되고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모든 판사들에게 보내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정부의 뜻을 거스르면 당신도 이렇게 된다. 사법부 전체에 공포가 드리워졌고 판사들은 스스로 정권에 순응하게 된 것입니다. 사법부는 이제 국가 탄압 기구의 적극적인 참여자였습니다. 시민들은 법을 불신하게 되었고 학대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게 되면서 처벌 부재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정의의 붕괴는 경제의 파멸로 직결되었습니다. 공정한 법이 없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할까요?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2013년에서 2021년 사이 베네수엘라의 GDP는 무려 75% 이상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는 전쟁을 겪지 않은 국가 중 반세기 만에 가장 큰 경제 붕괴였죠. 외국인 투자는 당연히 씨가 말랐습니다. 정권이 언제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나라,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 부패가 만연한 나라에 미래를 걸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 위기는 다시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까지 무려 700만 명이 나라를 등졌고 병원과 학교는 멈췄으며 영양실조와 치안 악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의 붕괴가 사회 전체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경제 위기와 독재 강화는 서로를 악화시키며 결코 헤어나오기 힘든 파멸의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강력하고도 보편적인 경고입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독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독립성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법부가 장악되면 권력의 도구가 되어 독재를 완성시킨다는 것도 말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사용된 대법관 증언과 같은 방법들은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된 권위주의자들의 검증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 쇠퇴 패턴을 인식하고 저항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 사법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정의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법원이 침묵하는 곳에서 자유는 결코 오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